11월 4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고 파월 의장 발표가 이제 연이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건가 아닌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증시는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근데 파월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라는 발언을 하면 지금의 시장으로 봤을 때 증시는 꽤나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블룸버그나 이런 기사를 보니까 하루 만에 지수가 10% 오를 수도 있다. S&P 500이 하루 만에 4,000포인트 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그동안 시장이 오랫동안 원인이었던 금리 인상을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엄청난 반발력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뉴스를 다 보고 투자하면은 나는 이제 S&P 4,000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투자했다가는 과거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파월 의장 말 한마디,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에 막 와르르 무너졌던 걸 보면서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 많은 거죠. 할 수 없는 이 불확실을 가지고 홀짝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나리오를 둘 다 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는 시나리오, 저럴 수 있는 시나리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파월 의장의 성향, 연준의 한 박자 늦는 형태의 대책들을 봤을 때는 11월 달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달러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부채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엮여 있을 때 과연 연준이 이 폭탄이 터질 거를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낼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가지표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중간선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상원의원이 계속 뭐 압박을 했었죠. 은행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원의원이 금리 인상 속도 좀 낮춰라. 너무 빠르다. 그러다가 채권 폭탄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정치에서 독립적이라고 한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독립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해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국채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한 번 돈을 안 갚은 사람은 다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다시 빌린다 한들 굉장히 비싼 이자를 줘야 됩니다. 한 번 돈을 안 갚은 국가는 다시 돈을 빌리려면 꽤나 비싼 이자를 줘야 되고 그 비싼 이자를 내면서 신용을 쌓아야죠. 신용을 쌓아야 그 다음부터 이자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능력과 실적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비싼 이자로 빌리게 되면은 부채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여겼던 곳이 미국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는 예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예금 대신에 미국 국채를 보유했었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보면은 달러로 들고 있는 것들보다는 미국 국채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 국채는 현금처럼 가용 가능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현금처럼 가용 가능하다라는 거는 가치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가이드라인이 뭐였었냐면은 연 인플레이션 2% 룰이었었습니다. 2% 룰로 꾸준히 가는 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연준의 계획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채 가격이 올해 기준 10년물 가격이 15% 이상 하락했고 30년물은 30% 이상 손실이 났어요. 그 안전하다라는 미국 국채가 예금이랑 동급이라 여겼던 게 그렇게 하락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보유해놨던 뭐 큰 단체들, 뭐 금융기관,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격을 복구하려면은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겠죠.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가겠다. 끝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채권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5%까지 오를 것 같다라 그러면 벌써부터 채권 금리가 5%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낮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안 가져갈 거다라고 채권 시장에서도 경색이 풀리지 않을까.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미국 정부도 채권을 발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빌려야 돼요. 채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최고 수출품은 달러예요. 달러를 해외에다 팔죠.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를 져주는 거잖아요. 달러를 팔아서 물건을 사와고 소비를 해주면서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너 우리 아니면 돈 벌 수 없잖아.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경제로 지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은 계속
부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부채의 성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조업 중심이었었죠.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근본이제를 유지했었어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잘 나갔죠. 제조업도 미국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본이제를 포기를 하고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에 넘어갔었죠. 그러면은 사우디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우디랑 거래를 하는 거죠. 너희들 버는 돈 미국 국채 사, 미국 무기 사, 미국 주식 사 이러면서 그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더 높은 마진을 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조업, 비싼 인건비로 하는 이 미국의 제조업들을 아시아로 넘겨버리죠. 또 아시아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만들고 여기에서 수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해 라고 하면서 생산 기지들을 아시아로 넘겼습니다. 그럼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미국은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부채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달러는 계속 들어오고 그 달러를 가지고 이익을 내줘야지만 주식 시장이 유지가 되고 채권 시장이 유지가 되고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의 연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 달러가 유입돼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또 달러를 찍어내서 부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82년도부터 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절반이 5년 내에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감당하려면은 대출 이자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기준금리가 높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금리의 역사를 보시면은 금리의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기준금리 20% 그때처럼 가지 않겠냐, 70년대 때처럼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이 부채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7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정도의 부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미국은 채권을 더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유지가 돼야 발행이 되고 누군가가 사주겠죠. 은행이든 투자은행이든 다른 나라들 간에. 그러려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타이밍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3.75%가 올라왔어요. 부채 이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 볼커 시절 대비 미국의 부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미국 정부도 견뎌내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부채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날수록 미국은 사회 복지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증세를 더 해야 돼요. 바이든이 지금 뭐 부자 증세라던가 법인세라던가 이제 이번에는 정유업체들한테 횡재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부과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채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선가 세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온 상태에서 증세를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정유업체들한테까지 씌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증세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를 줄일 수 있느냐? 그렇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늘리는 거를 추구하는 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서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정부가 재정적자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고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국채 가격을 올려. 그러면 재무부가 사준다던가 유동성 투입이라는 핑계로 아니면은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자.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플레를 빨리 잡자. 이제 정부가 딜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서 인플레를 빠르게 하락시킬 거니까 그거를 담보로 연준도 빨리 기준금리 뭐 정점을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아니면 천천히 올려라. 이런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국채 시장의 붕괴로 인한 연기금 파산 이런 문제들인데 대부분 연기금들이 이제 주식 60%, 채권 40% 황금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10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영국의 연기금 파산 우려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연기금 파산, 경제 위기도 정해진 수준입니다. 당장은 뭐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채권을 사주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버티고 있지만 이거는 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도 시간의 한계가 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은행들 아니면 뭐 신흥국들이 미국 채권을 서로 사고 싶어서 안 달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채권이 돈이 돼야 됩니다. 채권이 돈이 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기금들도 보유했던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파산을 면하게 되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는 말로 유동성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준이 이런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어김없이 찾아왔다라는 거를 봤을 때 연준은 보면은 경고 신호가 와도
정말 상황이 심각해졌던가 아니면 사고가 터져가지고 좀 늦었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연준도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기를 예상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걱정되는 게 작년부터 데이터를 근거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도 데이터를 기다린 다음에 정책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말도 했었어요. 데이터는 좀 후행성을 띠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표가 정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들 때문에.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라는 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도 경제 위기가 나온 다음에야 한 발 늦은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발 늦은 대응은 보통 이제 과잉 대응으로 극복을 하게 되거든요. 저번에 9월 22일 금리 인상과 다르게 지금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미국 재무부도 채권 유동성 긴급 지원했고 한국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적당한 신호만 있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심각한 이슈가 뭐 FOMC 전에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늦장 대응을 하면서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폴 볼커 때도 멕시코가 부도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가 자빠지고 나서야 이제 피봇을 하든 뭐 하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은 시장에서 말하는 금리 인하라던가 패드푸까지는 아닐 거라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지는 않고 적당히 하면서 상황에 맞추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은 금리 인상의 목표도 상향 설정하겠다. 금리 인상을 길게 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선반영됐던 채권 금리가 우선은 일시적으로도 급락을 좀 할 것 같고 채권 가격이 한동안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시장의 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플레 데이터가 좌지우지하겠죠. 그럼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내릴 것 같아? 오를 것 같아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요동치지 않을까? 증시도 같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단기 호재지 장기 호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가 빠르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의 돌아가는 국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가 빠르게 잡힐 것 같은 소스들이 보이진 않아요. 경기 침체로 가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해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 다 보시면서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확률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할 것이냐를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